일주일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이번 주도 안녕하셨죠? 네. 더워서. 안녕했습니다. 더워서 네, 안녕하셨는지. 네. 근데 조금 오늘 네네. 또 어제는 아침으로는 그래도 견딜만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한풀 네. 꺾인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뭐 며칠 지나면 또 더워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부터 딱 확인하거든요. 제가 한 6시쯤 일어나는데 네. 며칠 전에는 6시인데 아침 6시인데도 기온이 뭐 24도, 25도 그리고 8시 넘어서면 30도 훌쩍 넘어가는 그런 기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습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지 아침 저녁도 온도도 1, 2도 낮고 네. 습도가 떨어지니까 그래도 창문 열고 있을 만하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이 날 더운데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그렇죠. 농산물 피해도 많고 그래서 그것도 좀 걱정되긴 하는데 오늘 뭐 경제 주제는 어떤 거 우리 얘기해야 되나요? 이 경제 관리도 잘 해야 될 텐데. 네네. 이번 주는 이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배드뱅크 이야기 우리 몇 주 전에 했었는데 맞아요. 이 네. 이야기 새로 나오는데 이거는 뭔가요? 이번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방식으로 배드뱅크를 활용하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뱅크가 이제 붙어 있으니까 이거 은행들을 그럼 뭐 몇 개를 만든다는 얘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시중은행 같은 은행을 막 지점 있고 막 이런 은행을 만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른바 특수목적 법인이라고 해서 SPC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인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인 일반 영리법인하고는 달리 네. 이런 SPC들은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직원들은 거의 없고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뭐 회사를 여러 개 만드는 뭐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목적에 따라서 한 개든 뭐 두 개든 10개든 얼마든지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얘기 나눴던 거는 장기 연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배드뱅크. 이 목적이 이제 장기 연체자들 부실 채권을 사들이는 회사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번에 얘기하는 그 배드뱅크는 그 특수 목적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게 이제 특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정부가 우리 이렇게 할 거야라고 발표한 건 아니고요. 여당 정책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에다가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별도의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라는 게 이제 팩트고요. 네. 그렇게 하려면 전세 사기 특별법을 개정하는 등의 법률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추진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이게 배드뱅크 방식으로 가면은 뭐 어떤 게 달라지는 거예요? 배드뱅크 얘기가 전세 사기와 관련돼서 얘기 나온 거는 조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세 사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서부터 구제책 중 하나로 배드뱅크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선구제 후 회수 방식의 배드뱅크를 활용하자라는 얘기였어요. 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선택한 방법은 이 방법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선구제보다는 약간 회수 쪽에 초점이 맞춰진 방안으로 전세 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지원책들도 좀 거기에 중심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세 사기 특별법을 통한 피해자 구제책을 들여다보면 사안별로 또는 개별적으로 접근하도록 돼 있고요. 다만 이제 피해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자기가 전세를 했던 그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나올 때 본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해 준다던가 아니면 경매에 참여할 때 돈이 없으면 정부가 대출을 통해서 이 경매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 이런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나마 또 전세 사기 중에서도 신탁 전세 사기라고 해서 조금 더 악질적인 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 자체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사실은 세입자들을 속이고 자기는 신탁사에서 돈을 빌려온 상황에서 주인도 아닌데 전세 계약을 맺은 거여서 권리관계가 훨씬 복잡하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은 권리관계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면 요거는 배드뱅크를 활용해서 한번 풀어보자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어쨌든 간 배드뱅크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신탁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아예 전세 사기 전체를 배드뱅크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자라는 얘기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확대하게 되면 어떤 게 좀 달라질까요? 어떤 게 달라지냐고 물어보셨죠. 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이겁니다. 빨리 해결돼. 제발 좀 나 이렇게 벌써 한 2년 지났는데 계속 경매 나오네 어쩌네 집에서 쫓겨날 거 그러니까 걱정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1번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네. 2번은 그래서 주거 안정성이 확보되기를 바란다. 그렇죠. 요게 두 개거든요. 다시 말해서 신속성하고 주거 안전성 확보가 사실은 배드뱅크 방식을 도입하면 빨리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지금의 구제책은 개인별, 그다음에 건건별, 개별 접근 방식이라고 했는데 근데 개별 접근 방식이라고 하면 실제로 피해 받으신 분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빌라가 뭐 전세 사기가 대부분 빌라에서 네네. 나왔으니까 뭐 A 빌라 102호, 뭐 B 빌라 203호, C 빌라 301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한 건수가 있다고 하면 사기친 집주인이 같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집주인도 다 다를 수 있죠. 그다음에 이 사기친 집주인이 도망을 갔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금융권도 다 다를 테고 그리고 전세 보증금 규모도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집주인은 대부분 또 나몰라라고 도망간 상황, 배째라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걸린 채무 관계가 굉장히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개별적으로 뭐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고 이걸 다 풀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시기가 엄청 오래 걸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세 사기 피해 신청이 3만 한 400건 정도 되는데요. 지금까지 피해 주택 매입되고 어느 정도 처리된 게 950호 정도밖에 안 돼요. 천채가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이제 지금은 뭐 경매 우선권도 주겠다, 경매하면 대출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피해자분들은 이거 정부가 생색내기 하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해 왔어요. 진짜 구제책은 아니라는 거죠. 경매되는 거 언제까지 기다리고 이 기다리는 시기에 이미 다 나가 떨어지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제발 좀 빨리 신속하게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드뱅크 방식은 배드뱅크를 설립하게 되면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전세 사기에 관련된 채권들을 일괄적으로 배드뱅크가 다 사들여 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배드뱅크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권리관계, 복잡한 네. 권리관계를 다 풀어서 해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한 방에 끝내는 방식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구제에 초점이 맞춰진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실제 전세 사기 피해 신청도 엄청나면 그만큼 어쨌든 네네. 피해 규모가 몇 조 원이 넘는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말이 배드뱅크가 그 정도의 돈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재원 문제가 나오고 지난번에 배드뱅크 설명 드릴 때도 장기 연체와 관련된 부분을 빚을 탕감해 주는 것도 뭐 모럴 해저드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한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부가 돈도 없는데 또 여기다가 돈 투자해서 해주는 거야.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일단 최근 2년간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2조 5천억 정도로 추산이 돼요. 그러면 요거를 다 사들이기 위해서 2조 5천억을 투입해야 된다 이런 계산도 나올 수 있죠. 근데 다만 이제 몇 가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연체자 채무 탕감하고는 이거는 이제 빚을 정부가 갚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 원금보다는 10% 이하에서 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돈이 덜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어쨌든 정부가 투입하고 나면 이거는 회수 불가능이에요. 그냥 도와주는 거죠. 근데 전세 사기와 관련된 거는 부동산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는 채권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들이고 나면 이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회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회수는 장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경매에 넘겨서 빨리 회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투입하고 사라지는 돈은 아니고 그래도 부동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배드뱅크긴 하지만 좀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2조 5천억은 다 들어가지는 않고 부동산이 달려 있으니까 아마도 한 60에서 80% 선에서 이들을 매입할 수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한 1조 5천억에서 2조 원 정도의 자금은 들어갈 거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정부가 일부 출자를 하고 앞서 그 장기 연체자들에 대한 채무탕감 배드뱅크와 비슷하게 은행권에도 일부 출자를 요청할 가능성이 좀 높아져서 은행들은 일부 여기에도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은행 입장에서는 어차피 본인들이
경공매로 팔아야 될 물건을 정부에다 일시에 파는 거기 때문에 질질 끌면서 파는 것보다 일시에 한꺼번에 다 파는 게 은행에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돈은 내긴 하지만 이 돈이 다시 자기들한테 들어온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이제 정부한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 구조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나온 것도 없고 그다음에 배드뱅크로 할지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아마도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배드뱅크가 이제 권리관계를 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는 보증금 돌려받고 내 채무관계 내가 정리하고 나는 이사를 가고 싶다. 나 이 집 진짜 싫어. 전세 사기 당하고 나 이 집 너무 싫어. 빨리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건에 맞춰서 그러니까 정부가 이 집을 팔고 사고 또는 뭐 경공매로 넘기고 하면서 어느 정도의 돈을 주고 샀느냐에 따라서 그 보증금을 내주는 비율도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해질 것 같고요. 반대로 보증금의 일부만 받고 나가는 게 나는 싫어. 그냥 나는 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배드뱅크가 이 전세 사기 집들을 사들이고 난 다음에 권리관계를 다 정리하고 이 집들을 LH 쪽에 넘깁니다. 네. 넘겨서 LH는 이걸 장기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장기 임대주택에 이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걸 수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월세식으로 이 보증금을 까나가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보증금 규모가 얼마냐, 네. 그리고 그 입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주변에 임대료가 얼마냐에 따라서 몇 년 거주할 수 있다 또는 어떻게 하겠다, 뭐 몇 년 거주하고 나가게 되면 몇 프로를 돌려준다 이런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아마 구조가 짜여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일단 배드뱅크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선구제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속도감 높은 정책으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속도감 높은 정책 이게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여러 가지 논란은 있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드뱅크 자체에 대해서 왜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이 사람들의 피해를 구제해줘야 되냐라는 논리는 계속해서 뭐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경제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뭐 그거는 저는 이제 항상 그 얘기를 드리잖아요. 경제 정책은 최선은 있지만 정답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어떤 최선의 정책을 선택하면 그걸 선택하는 것이지 이게 정답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구제가 목적이라고 하면 신속함이 가장 좋은 정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제를 받지 못해서 정부의 어떤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보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선택할 수도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부작용은 이건 부작용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 사안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주택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대규모 전세 사기 그리고 이걸 풀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던져진 과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대규모 전세 사기가 터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일단 빌라를 회피하고 아파트 쪽으로 전세 사기가 빌라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조금 더 네. 안전한 아파트 쪽으로 전세 수요가 몰렸고요. 그리고 전세를 안 하고 월세로 돌아가는 현상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세 사기가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는 많이 하지만 이른바 갭 투자를 더 활성화시켜서 대출을 받는 수단으로 활용해서 집값을 올리고 투기 수요를 높였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이제 다가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방금 말씀하신 게 네. 어쨌든 이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 입장에서 냉정히 바라보면 이 전세는 사적인 채무 거래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임대자에게 돈을 꿔가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은행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서민의 주거 사다리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가는 집주인에게 재무 상황이나 신용도 이런 거 판단 안 하고 정부 기관이 보증을 해주면서 한 80%까지 돈을 빌려주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집주인들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별다른 규제 없이 큰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는 거고 이 돈을 가지고 주택 시장에 진입해서 여러 채를 산다거나 또는 DSR 규제도 안 받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주택 가격을 올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방향을 바꾸겠다라고 한 이상 전세 대출에 이른바 DSR 규제가 끼어든다든가 아니면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한다든가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세 시장의 변화도 눈여겨 보셔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보죠.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저도 이렇게 들리는 건 있는데 네네. 어서 이렇게 정책이 나와서 어떻게 돼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